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하고도 드라마 같은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어쩌면 저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혈육인 손자의 돈을 노리고 거머리같이 빨아먹으려던 예비 며느리를 처단한 이윤자님의 사연. 이윤자님의 삶의 지혜로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세가 되는 이윤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혈육이 있습니다. 바로 손자입니다.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고 저는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최소한 부모 없는 서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 환경, 집 무엇이든 다 해주었죠. 남편은 일찌감치 당뇨가 심해져 세상을 떠났고 유일했던 제 자식은 결혼한 뒤 큰 차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식은 가슴으로 묻는다는 말처럼 저는 당시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매일매일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재윤, 바로 우리 손자 때문이었죠. 갓난 아기를 놓고 떠난 부모를 대신하여 할머니인 제가 손주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돈을 정말 아끼질 않았죠.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은 2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 금, 펀드, 주식 같은 자산도 8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처럼 하늘이 절 돕더군요. 이를 악물고 일해서 서울 외곽에 사두었던 땅들이 재개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덕분에 상당한 자본금을 모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하면서 돈을 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재산을 만들게 되었죠. 예전에는 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사업을 하지 않는 데다가 사회에 많이 기부한 부분이 있어서 저 정도 재산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희 사정은 주변인들은 거의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자라는 것을 웬만하면 무조건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자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손자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지라 제가 어느 정도 부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제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얼마큼 재산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 손자의 인성이 망가질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자인 것을 밝혀서 좋은 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라면 다르기는 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관계라면 웬만해서는 제가 부자라는 것을 거의 밝히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혹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을 꿔달라는 것부터 시작해 온갖 사기꾼들까지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것만 해도 정말 곤욕을 치러야 했죠. 그래서 웬만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제가 부자라는 사실 자체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자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방탕하게 살까봐 저는 저의 재산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손자는 성실하게 대학교를 나와 취업에 성공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갔습니다.
제게 큰 도움을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더군요. 제가 학비와 생활비는 내준다고 말을 했지만 아르바이트가 재밌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품성을 가진 아이가 우리 손자였습니다. 이후에 손자가 취직한 뒤에는 제가 억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낡은 빌라 한 채를 사주었습니다. 사실 그 빌라를 사준 것은 나중에 그 빌라가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된다면 자본금을 만들 만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 날이 길지 않은 노인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10년, 20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손자에게는 좋은 투자였죠. 그래서 투자 공부도 시켜줄 겸 나중에 손자의 미천을 만들어 줄 겸 낡은 빌라에 일부러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자와 저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제게 말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약혼하겠다는 여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손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자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했기에 기쁜 소식이기도 했죠. 손자가 한층 더 성장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손자가 소개해준 그 여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그 아가씨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겉모습 등을 놓고 봤을 때 썩 좋은 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손자가 데려온 아가씨는 분명 얼굴만 보면 상당한 미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단아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보더라도 반할 만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다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안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세세한 태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꾸미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본성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옷과 신발, 시계, 백 등을 통해서 그 아가씨의 소비 성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명품이더군요. 저 역시 부자로 살면서 한때는 저런 명품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제게 큰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더군요. 오히려 기부나 봉사와 같은 것이 만족감이 컸고 또 성취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명품과 멀리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랬습니다. 손자 며느리를 보러 오는 자리인 만큼 저는 최대한 평범한 옷들을 골라서 입고 나갔습니다. 부자라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고 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자가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여자는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디자이너로 일한다고요? 네, 할머니. 저는 요 앞에 있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작품들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저는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작품은 없어요. 조만간 곧 만들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저 역시 적지 않은 국내 디자이너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옷을 정말로 좋아했던 저입니다. 그때는 디자이너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 정도로 명품을 도배할 정도로 수익이 많은 사람이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손자 며느리 될 사람은 이제 겨우 막 일을 시작한 풋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명품은 다 허례허식이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집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는다면
저건 다 사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이 부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저런 명품들을 사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손자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나타난 여자가 마음에 무척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 느낌은 항상 저를 보호해주기도 했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촉 혹은 육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손자가 데려온 아가씨는 참으로 감이 좋질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약혼녀라고 소개한 아가씨네가 부잣집이니? 아니요, 할머니.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한번 거기에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냥 평범하던데요? 왜요? 부자가 아니라서 싫으세요?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명품을 그렇게 잔뜩 가지고 나오니 마치 부자처럼 보이더구나. 할머니한테 잘 보이겠다고 신경 쓴 거예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가 부자셔서 혹시나 집안을 따지실까 봐요. 무슨 이야기니? 나도 젊어서 힘들게 살았다가 나중에 성공했는데 다들 열심히 살다 보면 운이 닿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든 아니든 난 차별할 생각은 없다. 너무 다행이네요. 저흰 무조건 할머니 승낙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서 조마조마했거든요. 손자의 말에 저는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자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 대한 인상이 찝찝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과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은 속이 빈 강정과 다를 바가 없죠. 실속도 없고 오롯이 본인을 치장하고 보여주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업의 본질보다는 거칠에 너무 신경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도 여러 봤죠. 그에 반해 진짜 속이 찬 사람은 딱히 뭔 말을 하지 않아도 차림새가 누추해도 빛나는 뭔가가 있습니다. 눈빛에서 아우라에서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자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아가씨를 보고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 빈 강정의 느낌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예측대로 조금씩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배고프지? 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갈비를 했다. 가장 좋은 고기를 달라고 해서 만들었구나. 우와, 할머니, 표갈비라니. 진짜 좋아요. 저 좀 씻고 올게요. 그렇게 손자는 후다닥 짐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2층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가 남긴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와 휴대폰 그리고 지갑을 정리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뭔가 싶어봤는데 영수증이었습니다. 무려 800만 원이나 카드로 긁었더군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명품 판매장에서 핸드백을 샀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요즘 손자가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서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허튼 데다 돈을 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씻고 나오는 손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영수증을 보며 말하자 손자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영수증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누가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봤는데 딱 이거더라고요. 다른 걸 해주자니 좀 그래서. 너 이거 갚을 수는 있고. 뭐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갚아가면 되니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손자 며느리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자 며느리를 만들기 위해서 800만 원짜리 백을 대신 결제해준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난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손자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잘해줘야죠. 그냥 저는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잘 벌고 있으니까요. 손자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잘 압니다. 지금 월급으로는 꼬박 3개월을 안 쓰고 모아야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손자에게 가르쳐 줬던 경제관념과는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도 좀 변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손자 며느리가 되겠다고 한 아가씨에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도 종종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했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척 접근을 해서 그들의 습관, 평소의 생각 등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해봤던 것은 아니었지만 안 해봤던 것도 아니었죠.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취업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청소부로 취직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리고 살펴보니 오전 타임 청소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더군요. 또한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 같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외국인들이 대부분 지원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한국인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저를 뽑아주더군요. 그래서 정말로 손자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회사 건물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오전과 오후 마지막 타임에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의 여자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못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회사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엄청나게 구시렁대면서 탕비실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뭔가 줍는 척을 했습니다. 짜증나네. 빨리 때려치우든가 해야지. 진짜 화가 나서 못 살겠네.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탕비실로 들어가 이것저것 치우는 척을 했죠. 그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전화는 왜 이렇게 안 받아? 짜증나. 여보세요? 오빠, 나 진짜 짜증나서 회사 못 다니겠어. 팀장이 자꾸만 나만 갈구는데 어떻게 해? 오빠가 좀 할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냥 내 샵 하나 차려달라고 하면 안 돼? 진짜 그냥 난 나가서 사업하고 싶어. 알잖아. 나 재능 있는 거. 저는 속으로 놀라움과 함께 코웃음이 쳐졌습니다. 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으로 웃겼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아무런 경험 없이 창업을 한다.